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는 공론의 장이니까 많은 생각,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7만 개를 제외한 64만 개의 경우에 민간 영역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해서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식. 이 방식이 과연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변칙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지금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네. 지금 SNS와 또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사실상 출근 전에 업무 지시 그리고 퇴근 후에 업무 지시까지 자정까지 네. 업무 지시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좀 많이 빈번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직장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아도 집에서 이것 좀 해봐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야근 수당 또 휴일에도 휴일 수당 주지도 않으면서 업무를 지금 계속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한정된 일자리에서 네. 그 사람을 좀 쪼아서 이렇게 자꾸 혹사시켜서 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일을 좀 나눠서 야간에 좀 필요하다 업무가 많으면 야간에 할 수 있는 일, 또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계속적으로 일이 많아서 칼퇴근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이 많으면 그만큼 더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적은 인건비로 그만큼 사람을 혹사시켜서 뽑아내려고만 하진 말아야 됩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의 당직자들에 대한 일 행태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주말에 막 문자 돌려가지고 일하라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네. 열심히 저희는 이제 사실상 주말 출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일요일 전원 출근일 거 아니에요? 전원은 아닙니다. 공보 쪽 담당은. 공보는 아마 당직 순번을 정해서 네. 몇 명만 소수만 출근하고. 네. 바른정당은 아직은 없나요? 그런. 바른정당도 어차피 이제 기자들이 일요일 날 이제 나오니까 그를 응대하기 위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죠. 그렇군요. 예. 각 일자리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특근 수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생활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챙겨주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문제 중에서 하나 이슈가 이 비정규직 문제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셔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센세이션한 정책이에요. 인천공항도 그래서 화답하듯이 연말까지 10,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 일단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50% 전환하겠다 공약을 하셨던 거고요. 네. 업무의 적합도를 따져서 또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또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현재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이 현상을 경종을 울리면서 올바른 고용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향적으로는 옳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고용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항상 나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완화할까? 거의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지만은 인천공항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그걸 실제로 노동 조건에서 이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실이 있는 어떤 전환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을 때 과연 인천공항을 모델로 삼은 것 자체가 인천공항이라면 전국의 공기업 랭킹 중에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익 많이 남기로 그런 곳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과 나머지 이제 적자 기업이나 이런 곳을 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디 동문회 가는데 제일 잘된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동문회비 1,000만 원 낼게 그러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사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못 내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 자체가 경영 성과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또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는 전부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제 세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하실 거고 노동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고 일자리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은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아까 노동하는 패턴도 여쭤봤잖아요. 노동시간 문제. 저는 솔직히 미국서 근무할 동안에 하루도 8년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주말에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5시 넘어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아침 9시 전에 출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패턴이었어요. 8년 동안에. 근데 한국에 오니까 친구들이 집을 안 가네요. 저녁 11시가 됐는데도.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IT 회사에 취업해서 네. 4년, 5년 정도 다닐 때 단 한 주도 주말에 안 나온 적이 없었고요. 네. 단 하루도 거의 야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이 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은 일하다가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 것이 아주 덕목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신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사업주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뭐 출근 시간 좀 유연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제 고용주 중에서 그러니까. 야근을 덕목으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눈도장도 찍어야 되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상사보다 직장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정말 용감한 직원이 많지 않겠죠. 예, 칼퇴족들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거론을 하셨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이 뭡니까? 장경태 의원.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네. 고용률과 이제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하시고 있고요. 예.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데 이제 환노위에서나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네. 또 이제 행정 해석을 통해서나 뭐 명령을 통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아마 해결하시겠다는 방안을 강구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제 추구했을 때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만든다는 어떤 취지가 있어서 고용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네. 반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동일한 업무량을 놓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하나의 이제 다가오는 그 큰 장벽과 더해져가지고 네. 실제적으로는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있어서 그 네.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지금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말입니다. 네. 대선 때 이거 근로시간 단축 문제 지적하셨죠? 그렇죠. 예, 칼퇴근법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 농담처럼 이제 그 당시에 대선 과정이다 보니까 본인의 보좌관들도 실제 칼퇴근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 방에 이제 보좌관들에게 그거보다 많은 시간에 이제 휴가를 줬거든요. 거의 한 3주 가까이 휴가 쓰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본래 법의 취지대로라면 유승민 의원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1월쯤 국회에서 법 개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대통령령이죠. 행정명령,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재개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초조하다 아니면은 좀 분위기를 좀 냉하게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그 정규직 노조라든지 네. 노조와 기업이 어쩜 합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잔업 특근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대신 네. 추가 고용을 하지 않는 형태였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트렌드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1년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회피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5년 남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회피하기보다는 적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그 줄어든 그 시간이 일자리로 전환될 것이냐 네. 아니면 세계적인 다른 추세에 따라 가지고 공장 자동화 등의 어떤 다른 방향으로 튈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게 우리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축구장만한 공장을 10명으로 돌린다 이런 걸 이제 네. 서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산업도 제조업인데 충분히 이제 이 전환기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많으면 그만큼 더 고용해야 됩니다.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요. 일단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하고 계세요. 뭐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인데 예.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좀 시행해달라. 이제 좀 완충작용을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재인 정부가 어찌되건 결국
일관되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작년 총선 때도 저희가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2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번에 대선 때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30만 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도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 거의 90%가 경영 실패나 비리, 또 순환 출자나 투자 실패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지출 때문에 기업이 흔들린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조금 더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업은 원래 투자 실패로 망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용 대비 매출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무리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다른 산업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꽤 있습니다. 보면은 건설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거의 고용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기업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요소라는 거는 정부에서 감안해야 될 겁니다. 네. 인건비는 사실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 기업에서도 입장에서도 좋을 겁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기업들 비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보통 한 67%를 차지하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료를 차감하고 남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주인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최저임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게 1만 원 인상도 대선 당시 여야 공통적인 공약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16.4% 올라서 약 7,530원 정도 될 건데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규모 면에서 불만이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너무 과다하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부의 지원 부분 이 다 어떻게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게 우선 그 저소득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중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급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과거 이제 2009년도부터 진행됐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근로소득 장려 세제라든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를 이제 보전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급을 높여주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은 업종 간의 차이나 아니면 지역 간의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7,530원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지만은 다만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6,000원대 지금 시급마저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드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7,530원을 예를 들어 지금 좀 지역에서 좀 경제 활동이 좀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특히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유발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상당한 업종이 있어가지고 가격 인상이 수반될 텐데 특히 가격 결정권이 없는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사업적 타격을 입을 것이 명확해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편의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점의 비용 구조를 보면 노동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르바이트생을 2명에서 4명까지 보통 한 가게 쓰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격 결정권은 또 그들에게 없습니다. 업주분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이 출제돼 가지고 이번에 11월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제 대책을 완화책을 저감책을 발표한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의 7.4%를 상회하는 또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들이 나올 텐데요. 결국 대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의 고민인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 사례를 들었지만 편의점에서 만약 수익을 편의점 가맹주께서 다 가져가신다면 대부분 다 가져가신다면 사실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부담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그 가맹점주들에게 너무 많은 좀 부담을 지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최저임금 인상 추이 또한 현재 2010년에만 해도 2.8%, 2011년에 5.1% 정말 기업에서 누르고 왔던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시 보답하는 차원에서 혹은 그 전에 있는 인상률들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이번에 급격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긴 했지만 급격한 건 아닙니다. 결국 평균적 인상률 한 6%, 7%, 8%를 라고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좀 더 완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의 대책을 들어보면은 결국엔 또 이제 적을 하나 상정하는 것인데 프랜차이즈 아니면 또 이제 또 임대료 이야기 나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소상공인을 위해 가지고 임대료를 억제하고 프랜차이즈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나중에는 이제 배달앱 수수료까지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 이게 언뜻 보면 맞는 얘기겠지만은 과연 어떻게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것인지 지금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된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또 가맹점의 이제 마진율을 어떻게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마진율 낮출 것인지 지금 아까 말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브랜드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제가 알기로는 마진율 지금 많이 잡아서 8% 정도 이제 브랜드에서 잡고 있는데 그거 어디까지 낮추면은 과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편의점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알바이트 4분 쓰시면은 한 분당 50만 원 정도씩 지금 예를 들어 그 비용 인상이 예상되면은 월소득 200만 원 깎이는 겁니다. 거기서 마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지 그걸 200만 원 메꿔주겠습니까? 그 일관되게 그 계약 기준이 그렇진 않고요. 편의점에서도 사실 가맹하실 때 아시겠지만 뭐 치킨집이든 뭐 얼만큼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 얼만큼 떼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아직까지도 근데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지금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그것들을 전수조사에서 공정위에서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임대차 문제도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고 또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통해서 뭐 예전에 뭐 이제 몇몇 가수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홍대에 있는 가게들이 다 지금 합정으로 떠났고 합정에 있는 가게들이 다 상수나 이런 다른 외곽으로 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결국 그 소위 건물주가 그 조물주에 있는 건물주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임대료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상가가 번져 나가고 있는데 홍대에 있는 편의점 얘기 아니라요. 저희 상계동에 있는 편의점은 임대료가 오르질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인상 요인이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또 상가임대차 인상 상한제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마진율을 오히려 낮출 거라 얘기했는데 저는 마진율을 낮추는 거는 그건 가맹본부와의 문제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편의점도 어느 정도는 물가 인상이 수반될 거라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돌고 도는 형태로 어디 귀착될 것인가는 또 하나의 과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임대업자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논쟁의 해결책은 시장이 늘 이긴다는 건데 그 시장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간단하게 한번 두 분께 여쭈겠습니다. 이제 뭐 한 30초? 시간이 안 되는군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그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은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민간과 협력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가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일단 민간 일자리 늘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서라도 좀 당분간의 경기를 부양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신수종 산업 결국엔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이번에 그런데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만 해도 성급하게 움직여가지고 산업 하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좀 신중하게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산업은 아니죠. 안전의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취지는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